준호, 너는 됐다. 너야 어디 내놔도 알아서 잘 사는 애잖니. 동생들이나 챙겨줘야지. 칠순잔치가 열린 한정식집 별실에서 시어머니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장남인 남편의 이름은 그 어떤 증여 서류에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잔치를 준비하느라 발이 부르튼 저는 음식 쟁반을 든 채 빈손으로 늦게 와 박수만 받는 동생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평생을 효자로 살아온 남편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부모와 동생들의 번호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후련한 표정을 짓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앞으로 거액의 빚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거기엔 남편이 선 적도 없는 보증에 그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빚더미라던 시아버지는 대체 무슨 돈으로 동생들에게 건물과 현금을 안겨준 것일까요? 사무실 서랍에 숨겨져 있던 남편의 인감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과연 우리 부부는 이 거대한 부정의 실체를 밝혀내고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칠순잔치가 열린 한정식집 별실은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창호지 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갈비찜 냄새와 잘 익은 전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상마다 색색의 떡과 깎아놓은 과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던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방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서동근이 두툼한 봉투와 누런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별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막내 준철을 먼저 불렀습니다. 준철아, 어서 이리 와봐라. 이거 아버지가 우리 막내 생각해서 큰맘 먹고 마련한 거다. 어서 받아. 준철이 해벌쭉 웃으며 다가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고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를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거 그 강남 상가 건물 증여계약서 아니에요. 이걸 진짜 저 주신다고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준철은 서류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받긴 뭘 어떻게 받아. 그냥 네 거다 네 거. 준영이 너도 어서 이리 오너라. 시아버지는 곧이어 둘째 준영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고 그 안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 증여 내역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영도 봉투를 받아들고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방 안의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동근이, 자네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구먼. 막내가 복도 많네. 복도 많아.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손에 든 쟁반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견디며 서 있었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 새벽부터 움직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한정식집을 예약하느라 발품을 팔았고 떡집을 세 군데나 돌며 가장 좋은 떡을 맞췄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제일 실한 것들을 골랐고 친척들의 자리 배치까지 일일이 종이에 적어가며 챙긴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의 주인공처럼 박수를 받는 사람은 잔치가 시작되고 한참 뒤에야 빈손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온 시동생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또렷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슬쩍 남편 서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상 끝자리에 앉아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동생들에게 건네진 그 서류, 어디에도 남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장남인데도 8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것을 내어준 사람인데도 그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박말순이 무어라 한마디 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막내를 바라보다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가볍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준호, 너는 됐다. 너야 어디 내놔도 알아서 잘 사는 애잖니. 부모가 너 같은 자식 걱정을 왜 하겠어. 동생들이나 챙겨줘야지. 그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술잔만 입에 가져다 댔고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며 명치 끝이 막힌 듯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별실 한쪽에 앉아있던 사촌 시누이가 슬며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시누이는 제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동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 원래 어른들 마음이라는 게 다 막내한테 기우는 법이야. 큰 자식은 알아서 크고 막내는 끝까지 품 안의 자식이라잖아. 그러니 이상할 거 하나 없어. 위로인지 조롱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증여 결정은 오늘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이미 한참 전부터 입에 오르내리던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뒤 저와 남편은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 동안 차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흐르는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지난 8년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이 휘청거릴 때마다 자기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를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시댁에 가서 전을 부쳤고 제사 때마다 새벽까지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시동생들 옷가지며 용돈까지 챙겨주면서도 정작 우리 첫째 아이 돌잔치는 변변히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시아버지 가게 일을 도우러 다니느라 그 기회를 놓쳤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헌신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의 어깨 너머로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가족 단체방에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새 건물 등기부 사진과 번쩍이는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준철이 올린 메시지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이 사람 볼 줄 아신다니까. 효도라는 건 받는 사람이 알아서 잘하는 거지. 안 그래요, 형님? 그 한 줄에 친척들이 줄줄이 웃음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단체방 어디에도 남편의 이름 옆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려 남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보낸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문장을 보내고 난 남편은 곧이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동생의 번호를 차례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체방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그래도 부모님인데.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린 사람처럼 처음으로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8년이야, 유나야. 8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어제 다 알았어. 진작 이랬어야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8년 세월의 피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효자로 살아온 사람이 정말 이대로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후 폭풍이 우리 가정에 어떤 식으로 닥쳐올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6통 쌓여갔고 곧이어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유나야, 당장 전화 받아라. 네가 준호 마음을 돌려놔. 안 그러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야.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라. 협박이 섞인 문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첫째 아이가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오늘 나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교문 앞에 서 있었어. 나 빤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던데 왜 그래 할머니?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손주를 자주 데리러 다녀 학교 위치와 학교 시간을 훤히 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미 시댁의 압박이 아이에게까지 뻗치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또 한 통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단순한 가족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절연을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난 날 오후였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려 창밖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빗소리만 나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 박말순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벨을 누르고 또 누르더니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문 열어라. 저는 인터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른 척 숨어 있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다.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니?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호소는 채 1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더니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준호, 이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남이란 놈이 부모를 버려.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냐. 네가 옆에서 부추긴 거 아니냐. 회유와 협박이 한 입에서 번갈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변덕스러운 말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파도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살림살이도 단출하기 그지없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웃듯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집꼬리 이게 뭐냐. 이러니까 동생들만큼 못 받는 거야. 사람이 좀 야무지게 살아야 부모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신념이었습니다. 가진 자에게 더 주고 헌신한 자에게는 더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비뚤어진 믿음 말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이렇게 찾아오셔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남편의 단단한 표정 앞에서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현관까지 차분히 배웅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켜고 결혼 이후 시아버지 회사 계좌로 보낸 돈의 내역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숫자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우리가 보낸 돈이야. 남편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는 건 처음이야. 그동안은 그냥 도와드린다는 생각만 했지. 부부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시동생 준영의 아내, 그러니까 둘째 동서가 저에게 따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동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동서는 한참 동안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동생들이 받은 그 증여라는 거 겉보기처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동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철 도련님이 받은 그 상가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시세보다도 훨씬 많은 대출이 잡혀 있대요. 게다가 안 낸 세금까지 잔뜩 딸려 있고요. 증여세까지 다 내고 나면 오히려 빚만 남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서는 그 이상은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 자신은 깊이 모르는 일이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형님이 너무 억울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동서가 떠난 뒤 저는 빈 카페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 증여 재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시아버지가 동생들에게 건물과 수억 원의 현금을 안겨줄 여력이 어떻게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자금의 출처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막내 준철은 새로 받은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이겠다며 여기저기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제 나도 건물주야. 이 건물 하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지. 그런 소문은 돌고 돌아 남편의 옛 직장 동료를 통해 우리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저련한 장남을 압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친척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큰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네가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게 사람이 할 소리냐? 어서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고모들도 번갈아 전화를 걸어와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앞장서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마다 남편을 두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동근이 형님이 그렇게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는 놈이 됐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작은 아버지에게는 숨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아버지 사업에 돈을 댔다가 일부를 떼인 채권자였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무너지면 자기가 빌려준 돈도 함께 날아갈까봐 무조건 시아버지 편을 들고 있었던 것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압박은 직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업상 인연이 있던 거래처 사람들이 남편 회사에 은근히 험담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 그 사람, 집에서 부모랑 의절했다며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알만하지. 그런 말들이 돌면서 남편의 회사 내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직속 상사가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 과장,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다만 집안일로 회사가 시끄러워지면 곤란해. 자네 일에 지장 없게 잘 정리하게.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직장 내 신뢰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남편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은행에 가서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발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댁회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 이체 확인증, 각종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그 자료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손이 떨려 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 명의 통장에서 시아버지 회사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수년에 걸쳐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한눈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돈을 보내면서 우리는 왜 빚에 쪼들리며 살아야 했을까?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서류 더미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장의 종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 자금 사정을 메우기 위해 빌려준 돈을 정리해둔 차용증이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남편의 글씨와 시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장의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싸움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용증을 발견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조심스러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서동근 사장님 며느리 되시는 분 맞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사장님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던 빨래를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여성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네 외곽의 한 카페에서 그 여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은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잘렸어요. 사장님 비리를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입막음으로 내보낸 거죠. 그 뒤로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았어요. 양심에 걸려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동근 사장님이요. 수년 전부터 회사 돈하고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슬쩍슬쩍 빼돌렸어요. 그렇게 비자금을 만들어서 따로 챙기셨죠. 그 부정한 돈하고 장남 되시는 분이 빌려준 돈까지 합쳐서 동생분들한테 건물이랑 현금을 증여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빚더미라던 시아버지가 어떻게 그 큰 돈을 증여할 수 있었는지 그 수수께끼가 비로소 풀린 것입니다. 여성은 손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자금 흐름의 시점과 대략적인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본 장부는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다 회사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래처마다 입금이 빠진 게 있고 장부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정식으로 따지고 들면 다 드러날 거예요. 저는 여성이 건넨 메모와 우리가 모아둔 송금 내역을 머릿속에서 맞춰보았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어긋남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이 정확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마지막으로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사장님 사무실에서
장남 되시는 분 인감하고 신분증 사본이 보관돼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회사 서랍 깊숙한 곳에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그 인감이 혹시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무서운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성과 헤어진 뒤 저는 한동안 카페를 떠나지 못한 채 그 의심을 곱씹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준철이 받은 그 건물에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세입자와의 보증금 분쟁이 불거졌고 그동안 밀려있던 재산세 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들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던 그 증여가 실은 빚이 더 많은 부실 자산이었다는 사실이 준철 본인에게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시부모는 그제야 장남을 떠올렸습니다. 절연을 선언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직접 연락을 시도해온 것입니다. 남편의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시아버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집안이 큰일 났다. 이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회사 비차고 건물 문제, 네가 좀 나서서 정리해줘야겠다. 그래도 네가 장남 아니냐. 평생 헌신만 강요하던 부모가 위기가 닥치자 또다시 장남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모두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송금 내역과 차용증, 그리고 격리 직원이 건넨 메모를 남편 앞에 차례로 늘어 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다 봐. 우리가 그동안 보낸 돈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이 메모, 회사에서 일하던 격리 직원이 직접 준 거야. 아버님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한테 증여를 했대. 우리가 빌려준 돈까지 보태서. 남편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 당신 인감하고 신분증 사본이 아버님 회사 서랍에 보관돼 있었대. 혹시 그게 다른 데 쓰인 거 아닐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남편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굳게 믿어온 가족이라는 것, 효라는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남편은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남편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은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 대학 진학을 미루고 공장에 다녔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동생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장남은 원래 희생하는 자리라는 부모의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이 실은 일방적인 착취의 구조였다는 것을 남편은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직시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한 저축은행에서 남편 앞으로 두꺼운 우편물이 도착한 것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거액의 빚을 갚으라는 채무이행 독촉장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내용을 거듭 읽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남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시아버지 회사 대출의 연대 보증인으로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보증 서류에는 남편의 인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런 보증선 적 없어. 도장 찍은 기억도 없다고.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격리 직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남편의 인감. 우리는 그제야 인감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채권자 측 추심 담당자가 회사와 집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 씨 되시죠? 보증 채무 갚으셔야 합니다. 안 갚으시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추심의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저는 이 추심이 혹시 아이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이 날아든 날 밤, 저는 우리 집 통장 잔고와 대출 한도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볼수록 우리 가정이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아이 방으로 가서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얼굴을 보자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어린 것에게까지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 싸움을 남에게 기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감 도용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 우리 손으로 진실을 밝혀 끝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옛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인연이 있던 한 사람의 명함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널찍한 사무실 창으로는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책장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쪽 책상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남편의 대학 시절 은인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지욱이었습니다. 십수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한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준호야, 이게 얼마만이냐? 네가 연락 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한지욱은 형편이 어렵던 시절 남편이 자신을 도와준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 때 네가 손 내밀어 줬던 거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이제 그 빚 갚을 때가 됐네. 이번 일은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 있던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지욱은 우리가 가져간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격리 직원의 메모, 그리고 인감 도용이 의심되는 연대보증 독촉장까지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서류를 다 검토한 한지욱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윤아씨,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에요. 횡령, 사문서위조, 부당이득까지 얽혀있는 명백한 법적 사안입니다. 특히 연대보증, 준호니가 모르는 사이에 인감이 도용돼서 만들어진 거라면 보증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 한쪽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요? 정말요? 한지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첫 번째 과제는 이 보증계약서의 필적이 준호 것인지, 그리고 도장 찍은 시점에 준호가 어디 있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만 입증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길을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직 격리 직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사실 확인서 한 장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부정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요.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며 흩어져 있던 송금 기록과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들을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는 다시 종이로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무력한 한숨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그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시아버지 회사와 거래했던 협력업체 사장 한 명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그 역시 대금을 떼인 채 이중장부의 존재를 의심해온 피해자였습니다. 나도 그 양반한테 당한 사람이요. 받을 돈을 못 받았으니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증언하겠소. 자금 흐름을 입증해줄 또 한 명의 든든한 증인을 확보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 둘째 동서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우리 집이었습니다.
동서는 거실에 앉자마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은요. 저희 부부도 빚 보증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아버님 회사 빚에요. 저희도 곤란한 처지가 된 거죠.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동서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틈틈이 적어둔 거예요. 거래처랑 입금 날짜들요. 형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같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저는 동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 서로 멀게만 느껴졌던 동서가 이제는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떠도는 험담과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과 동료들 앞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집안일로 회사에 누를 끼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을 버린 게 아니라 부정한 일에 더는 휘말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흔들리던 그의 입지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전에 남편을 경고했던 직속 상사도 진실을 알게 된 뒤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 과장, 내가 사정도 모르고 모진말 했네.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회사 일은 걱정 말고 집안일부터 잘 해결하게. 남편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진짜 자기 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무너졌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지욱의 도움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아버지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와 도용된 연대 보증에 대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8년 동안 끌려다니기만 하던 우리가 처음으로 맞서는 입장으로 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시부모는 격노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을 총동원해 우리 부부를 부모를 고소한 폐륜화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부모를 법정에 세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척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진실의 한 자락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작은아버지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돈을 떼었던 작은아버지가 우리 쪽 사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동근이 형님이 한 일이 영 수상해. 내 돈도 그렇게 떼인 거 아닌가 싶고. 준호, 너희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시댁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올린 친척 동원의 전선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막내 준철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받은 건물의 대출 이자와 밀린 세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다급해진 준철이 도리어 형인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뒤집힌 것입니다. 준철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그 건물 받고 나서 빚만 잔뜩 떠안았어. 알고 보니 대출이랑 세금이 건물값보다 더 많더라고. 나도 부모님한테 속은 거야. 억울해 죽겠어. 저는 무너진 채 찾아온 시동생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단체방에서 보란 듯이 건물 자랑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 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은 결국 부정한 돈으로 자식을 차별하고 또 다른 자식을 착취한 부모의 탐욕이 빚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한지욱이 있었고 둘째 동서가 있었고 협력업체 사장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법원 앞 나무들이 잎을 떨구기 시작할 무렵까지 우리는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한지욱의 전략에 따라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차례차례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저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은 하나씩 맞물리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둘째 동서가 건넨 입금 기록, 전직 격리 직원의 사실 확인서, 협력업체 사장의 증언, 그리고 남편 통장에서 회사 계좌로 빠져나간 송금 내역까지.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이자 시아버지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빼돌리기 정황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선 시아버지는 위기를 모면하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건 다 장남이 자기가 알아서 도운 겁니다. 자식이 부모 회사 돕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다급함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지욱은 차분하게 자료 한 장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송금 시점과 회사 자금 사정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던 시기에도 장남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발적 도움이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 자료 앞에서 시아버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조차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윽고 핵심 쟁점인 연대보증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보증계약서에 대한 문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감정 결과는 우리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보증계약서에 적힌 서명의 필적이 남편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지욱은 도장이 찍힌 날짜에 남편이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 출장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록까지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보증 서류가 작성된 그날 서준호는 이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에 있었습니다. 여기 출장 기록과 숙소 영수증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감도용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변했습니다. 8년 동안 저를 짓눌러온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결혼 8년 동안 시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병간호도 했고 명절도 제사도 도맡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눌려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서 법정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던 막내 준철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준철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이용당했습니다. 제 명의로 건물을 받았지만 그게 빚더미인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돈으로 저희한테 증여한 거 맞습니다. 집안에서 다들 알면서 쉬쉬했어요. 저도 이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철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식이 직접 부모의 부정을 증언하는 그 장면에 법정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증거와 증언이 산처럼 쌓이자 마침내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은 인감이 도용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거액의 빚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의 상당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저와 남편은 법정 밖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끝났어. 유나야. 정말 끝났어.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편 민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아버지의 횡령과 탈세 정황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당국과 돈을 떼인 다른 채권자들이 그 정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도의 조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서 그동안 큰 소리치던 시댁은
한순간에 수세에 몰렸습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진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가 밥을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기분 진짜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남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 있었어. 이제 아빠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됐거든. 저는 그 평범한 저녁 식탁을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 온 장남이라는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흔들렸던 자리를 완전히 되찾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되찾은 대여금의 일부로 우리는 오래 미뤄왔던 빚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에 새 책상을 들였습니다. 아이가 새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박하지만 온전히 우리 힘으로 일군 일상의 풍경이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둘째 동서와도 진심 어린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우리는 어느새 피보다 진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그때 같이 안 나섰으면 어쩔 뻔했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부당한 일 앞에서 같이 맞서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함께 싸운 시간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움을 준 전직 격리 직원과 협력업체 사장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용기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한지욱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우리 부부에게 당부를 남겼습니다. 준호야, 유나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 인감 관리 철저히 하고 재산이랑 권리 지키는 법적인 장치들 제대로 갖춰두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든든한 조언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정을 지킬 단단한 울타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폐소에 몰린 시어머니 박말순이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네와 친척들 앞에서 한바탕 소란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우리 가정에 또 한 번의 파문을 던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예고가 있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집 앞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맨발에 신발만 꿰어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우리 집 앞에 서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좀 보세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이 불쌍한 늙은이를 좀 보라고요. 키워준 부모를 법정에까지 세우는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웃들과 하나둘 모여든 친척들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우리 부부를 폐륜하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판을 통해 진실의 윤곽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연극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시어머니의 행실을 곁에서 지켜봐온 이웃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그만하세요. 댁이 평소에 며느리 흉을 동네방네 얼마나 보고 다녔는데요. 착한 며느리 잡는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버림받은 부모예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연극은 보는 이들 앞에서 도리어 역효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시댁을 향한 외부의 시선도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세금 당국의 조사와 다른 채권자들의 고발이 맞물리면서 시아버지는 횡령과 탈세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그토록 단단히 숨겨왔던 부정이 마침내 외부의 시선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한창이던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격앙된 시어머니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 것을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회사에 돈을 보냈고 제 인감까지 어머니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감으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빚 보증을 세우셨더군요. 효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은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어라 대꾸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우리 부부는 한지욱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욱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시아버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따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어. 인감을 도용해서 보증을 세운 건 명백한 범죄거든. 어떻게 하고 싶니? 이건 너희가 결정할 문제야. 저와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복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란 것은 그저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용된 보증을 무효로 만들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우리 몫을 매듭짓되 시아버지의 횡령과 탈세에 대한 수사는 우리 손을 떠나 별개로 흘러가도록 두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한지욱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모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 우리는 우리 가정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한편 막내 준철은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철이 우리 집을 찾아와 남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는 부모님이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면서 형이 다 짊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볼게. 남편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준철은 작은 가게에서 성실히 일하며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조카에게 줄 작은 선물을 건네는 평범한 삼촌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둘째 동선의 부부 역시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라는 이름의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나누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시부모는 결국 자식들 모두가 등을 돌린 채 노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쓸쓸한 나날을 보낸다는 소식이 이따금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용서가 곧 관계의 회복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손을 양쪽에서 나눠 잡고 우리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자유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남편은 한지욱과 가끔 만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되어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이야기를 웃으며 풀어놓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휘둘리며 8년을 견뎌온 제가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그날 빈손으로 박수받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막막했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날의 막막함은 우리 손으로 일군 단단한 행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평생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한 사람과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 8년을 견뎌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차별과 부정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외롭고 두려웠지만 작은 용기들이 하나둘 모이자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거짓의 벽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부당함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용기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